성준의 차가운 말. 당신은 그저 짐일 뿐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결혼 생활이 겨우 짐이라는 두 글자로 끝나다니요. 제 명의로 된 강남의 8억 원짜리 아파트, 그것마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웠죠. 당신이 저지른 대가 제가 반드시 돌려줄 테니. 지혜가 어떤 반격을 준비했는지 기대하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올해 40이 딱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을 보고 늘 원만하고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고급 빌라, 성공한 남편.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가 그 8억 원짜리 빌라를 몰래 팔고 사라지던 그날 끝이 났습니다. 남편 김성준이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남겨진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저는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께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집도 사실은 제가 결혼 전에 물려받은 재산과 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전 성준은 김 여사와 함께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그들의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릴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오랜만에 단란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냉장고 가득 장을 보고 김치찌개에 넣을 돼지고기도 두툼하게 썰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짧게 몇 마디 안부를 묻더니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 않은 채였습니다. 휴대폰은 제 손에 들려 있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화를 제대로 끊지 않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의심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한 고급 레스토랑의 시끄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성준의 목소리, 김 여사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유미라는 여인의 목소리는 성준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제게는 텅 비어있던 이 집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김 여사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지루한 며느리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 이런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걸 먹으니 살 것 같다. 집밥은 질린다니까 이제 평생 해온 음식을 질린다고 표현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은 좋은 남편인 척하는 것에 진절 머리가 났다고. 박지혜는 내 인생에서 그저 짐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짓밟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미의 나긋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박지혜랑 언제 이혼하고 나랑 이 집에서 살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요. 성준은 유미에게 저를 속여 진명이를 자신에게 돌리고 그 후 이혼하여 한 푼도 없이 쫓아낼 계획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도 곁에서 맞장구 치며 제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잔인했고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고한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제 안의 모든 상처가 차가운 결심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삶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한 계획을 차분히 세웠습니다. 성준이 집을 비운 사흘, 그 틈을 타서 이 빌라를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온순하고 착했던 박지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하은은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박지혜요. 저는 제 자신에게 선언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성준과 김 여사가 제가 없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이모님이 편찮으셔서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할 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금고를 찾았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오직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집문서를 꺼내 제 법적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명백히 제 소유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대학 동창 이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이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황을 최대한 완곡하게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현금으로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11억에서 1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8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불렀습니다. 구매자를 빨리 찾고 48시간 안에 모든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수자가 모든 부대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도현은 제 말에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넓은 인맥을 동원해 몇 시간 안에 잠재적인 구매자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드가 오류가 나서 그런데 출장비 좀 보내줘.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역겨움을 애써 누르며 공동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유미와 김 여사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것을. 해가 지기도 전에 이도현은 변호사와 함께한 부유한 사업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업가는 투자 목적으로든 자녀를 위해서든 급하게 집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고 그 품질과 위치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조건은 제가 제시한 대로였습니다. 계약서는 신속하게 체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48시간 안에 매매, 대금 전액이 제 세계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마자 저는 빌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저의 소박한 옷까지, 오래된 사진 앨범, 중요한 서류, 그리고 몇 권의 좋아하는 책, 그것이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 3개면 충분했습니다. 김성준의 물건들, 값비싼 명품 구두들, 화려한 손목시계,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실크 정장들,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 보석들. 역시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애석함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평면 텔레비전, 성준이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틀어놓아 제 잠을 방해했던 노래방 스피커. 새 집주인에게 포함되지 않은 다른 큰 가구들도 중고 물품 매입업체에 연락해서 팔았습니다. 중고 물품 매입업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멀쩡한 명품들과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헐값에 파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조건만을 말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이 집에서 모두 사라지게만 해주세요. 중고 물품을 팔아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고 근처에 있는 사랑의 집 보유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모든 돈을 기부했습니다. 보유권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선물입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지으려 했던 천국은 결국 모래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라는 주춧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8억 원이 제 세계인 계좌로 성공적으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천 톤의 짐이 어깨에서 일시에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저할 틈도 없이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안전한 저축 및 투자 펀드로 옮겼습니다. 쉽게 인출하거나 추적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김성준이 전혀 알 수 없는 또 다른 새 은행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투명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현관문 자물쇠를 최신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했습니다. 김성준과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열쇠들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쇠붙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생일도, 기념일도 어떤 쉬운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텅 빈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 개인 물품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돈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으로 접은 A4 용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검정색 펠트펜을 들고 강하고 단호한 필체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초강력 테이프로 대문 정중앙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짐이라 불렀죠. 이제 그 짐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며 나의 자리도 아닙니다. 당신이 택한 그 결과들을 온전히 누리세요.
박지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3개의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실었습니다. 새 자물쇠로 대문을 잠그고 옛날 열쇠 꾸러미는 길가 깊은 하수구로 던져 넣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택시 안에 앉아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성준, 김여사, 최유미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족 채팅방에서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그들에게 주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넓었습니다. 그토록 넓은 하늘을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황금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 어떤 짐도 없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남편을 섬길 의무도 시어머니의 압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김성준과 김여사는 호화로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면 지혜가 자신들을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현실의 공포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 사라진 재산, 그리고 박지혜가 남긴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고급 택시가 강남 빌라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출장에서 가져온 선물과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성주는 지혜가 자신들에게 엎드려 시중드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자 성주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비상 열쇠로 대문을 열려 했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더럽혀가며 겨우 대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에 이르자 기존의 기계식 자물쇠는 사라지고 최신식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당황하며 지혜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텅 빈 복도에 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문중앙에 붙어있는 하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성주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본 김 여사는 이내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미친 계집, 도둑년시라며 끊임없이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집이 며느리의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그녀는 몸이 미세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원 한쪽에 있던 커다란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창문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주는 머릿속에 그리던 이탈리아 가죽 소파, 대형 텔레비전, 화려한 식탁을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도록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밝은 자국들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금고를 가려주던 그림도 없었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문서, 황금, 시어머니의 모든 저축,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성주는 광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공동 계좌는 완전히 비워졌고 그의 개인 계좌에도 한 푼의 저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준의 내연녀 최유미가 약속대로 짧은 최신 유행의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참혹한 광경과 비참한 성준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김성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래요?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요? 우리 파티하는 거 아니었어요? 유미는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성준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설명하려 하자 유미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파산했다고요. 당신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 집도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그냥 아내한테 얹어 살았던 거네. 이 쓸모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그녀는 바닥에 침을 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도현과 새로운 집주인, 그리고 2명의 경비원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김성준 씨, 박지혜 씨의 전 남편이시죠.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은 어제 오후 제 이름으로 공식 이전되었습니다. 당신과 저기 계신 노부인은 지금부터 타인의 재산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2명의 경비원이 성준과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울고 있는 김 여사를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주위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버려진 짐꾸러미와 선물들 옆에 길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철문이 그들 앞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마치 운명의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성준과 김 여사는 길가에 앉아 극심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제 빌라에서 쫓겨난 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직접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죠. 제가 그들의 곁을 떠나온 후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은 그들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첫날 밤, 김성준과 김 여사는 갈 곳이 없었을 겁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허름한 여관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성준은 아마 수중에 현금이 단 한 푼도 없었겠지요. 그는 한도에 다다른 신용카드를 꺼내 겨우 숙박비를 지불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김 여사는 성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한탄하고 저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도 여관방의 낡은 벽을 뚫고 지나가는 듯 귀에 거슬렸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성준에게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을 겁니다. 은행과 온갖 대출기관의 독촉 전화였겠죠. 개인 대출 계좌들, 그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신용카드들은 모두 정지되었을 겁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묵묵히 처리해주던 생활비와 대출금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짐이 사라지자 그의 재정은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성준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으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몸이었습니다. 그 흔하디흔한 경력조차 제대로 내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과거 경력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초라한 외모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만한 태도는 그가 가는 곳마다 냉담한 거절만 가져왔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무능력한 존재였는지 그제야 절감했을 겁니다. 김 여사의 건강은 그 충격과 궁핍함 속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을 겁니다.
가벼운 뇌졸중이 그녀를 덮쳤을 겁니다. 다행히 즉시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녀는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말은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점차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 그대로 짐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거동조차 불편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옷가지들, 고급 시계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건이 하나씩 그의 손을 떠나갈 때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기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명품이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한 비참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변변한 월세조차 낼 돈이 없어진 성주는 김 여사를 데리고 낡고 습한 달동네의 반지하방을 전전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던 화려한 빌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비좁고 음침한 공간이었겠죠. 김 여사는 심한 충격을 받고 그 좁은 방에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고 또 한탄했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성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채업자들이 그를 찾아왔을 겁니다. 거친 말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돈을 요구했겠지요. 성준은 아마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는 한때 어울리던 부유한 친구들이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깊은 고독감과 끝없는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을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제게 돌렸던 등처럼 차갑게. 성준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저는 팔아버린 집값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만의 의미 있는 미래를 차분히 설계해 나갔을 뿐입니다. 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봉사활동에 몰두하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들. 저는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밥을 해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공원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8억 원이라는 돈, 그 돈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저의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채널들을 통해 분산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정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으며 주체적으로 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도현은 저에게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도와준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직한 친구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함과 단호한 결단력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습니다.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고 제가 꿈꾸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건네는 격려와 지지는 오랫동안 저에게 부족했던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유권에 기부하던 날,
제가 느꼈던 그 고요한 평온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차 봉사활동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보육권의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처럼 책을 읽어주고 홀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에서 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기쁨과 보람을 발견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도현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희망의 씨앗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 작은 선의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그 싹들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재단은 꾸준히 성장했고 곧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이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와 제가 가진 비전을 담담하게 공유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황금 세장간에 갇혀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이제 제 마음속에는 후회나 쓰디쓴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가끔 이도현의 이야기나 신문 한 귀퉁이에서 김성준의 소식을 접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로 작고 하찮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함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더 이상 제 세상이 아닌 한편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평온함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저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비극을 뿌린 자들이 어떻게 대가를 치렀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와 교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 가족의 민낯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그들을 떠나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좁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과 어렴풋이 알게 된 정보들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 여사의 병세는 제가 떠난 후 더욱 위독해졌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더 심각한 뇌졸중이 찾아왔겠지요. 이제 그녀는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주는 아마도 그녀를 사립병원이 아닌 공립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의료비가 청구되었겠지요. 성주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는 아마 온갖 육체노동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가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박봉의 허드레실들. 짐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늦도록 거리를 청소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멸시와 고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을 겁니다. 제가 한때 그에게서 느꼈던 경멸감,
이제 그는 그 경멸의 시선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세운 희망의 씨앗 재단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형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자른 머리카락, 단정하고 우아한 의상.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취재진이 찾아와 제 이야기를 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성주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센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이끌림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작은 소음조차도 특별하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인파 너머로 그는 무대 위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을 겁니다. 짧게 자른 머리, 우아한 옷차림, 부드러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미소. 그는 그 여인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저 박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그저 짐에 불과했던 하은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 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성주는 제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현재 자신의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 병든 어머니를 짊어진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 모든 것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을 겁니다. 그의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고통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 순간 성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스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때 그가 오만함과 맹목적인 욕심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져버렸던 소중한 보석이 바로 저 박지혜였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퇴장하는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성주는 그 통로 옆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가 서 있는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은 그저 낯선 행인 중 한 명으로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흔들림도 없는 가볍고 단호한 시선. 그것이 제가 그에게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성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운명의 차가운 무심함이 그리고 저 박지혜 본인의 무관심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짐이라 불렀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약해졌을 겁니다. 의사는 성준에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을 테죠. 성준은 아마 어머니의 곁을 지켰을 겁니다. 그토록 무력하고 이토록 혼자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을 테고 그 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김 여사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제 이름을 불렀을 테죠. 지혜야.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는 짐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나를 참 잘 보살폈는데. 지혜. 내 지혜, 그 단어들이 성준의 심장을 예리하게 꿰뚫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성준은 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 제가 참아냈던 고통들, 가족을 위해 제가 쏟아부었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 그와 어머니가 그토록 경멸하고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렸던 그 진심들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없이 좋은 여인을 그토록 아프게 한 자신에 대한 극심한 후회 때문이었을 겁니다. 김 여사는 아마도 그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겁니다. 혹은 가느다란 희망 속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성준은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겁니다. 상실감과 함께 지독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성준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는 역설적으로 어떤 텅 빈 평온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후회는 그를 깨끗이 씻어내는 듯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다시 돌아보았을 겁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젊은 날부터 비참하게 몰락한 현재의 모습까지. 그는 자신이 철저한 실패자임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성준은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가장 소박하게 치렀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찾아 나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는 그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정직한 노동과 의미 있는 삶으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품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삶은 제가 씨앗을 뿌린 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재단은 어느덧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명예로운 자리에도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황금 세잔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직접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제가 심었던 희망의 씨앗들이 그 정원에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동안 김성준의 삶은 또 다른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직접 그를 찾아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과 어렴풋이 짐작했던 일들로 미루어 보아 그는 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가 되었거나 동네 식당에서 주방보조나 서빙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함이나 헛된 야망을 좇지 않았을 겁니다.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고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큰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한 작은 공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원에는 중년의 한 남자가 허리를 굽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했고 그의 어깨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김성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제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묻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마주한 듯한 고요한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성준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저의 빛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그에게는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짐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폭력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저의 방식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를 짐이라 불렀던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선량함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제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에게는 넓고 푸른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날 세상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고요하고 깊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삶은 제가 씨앗을 뿌린 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재단은 어느덧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선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명예로운 자리에도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황금 세잔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직접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제가 심었던 희망의 씨앗들이 그 정원에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동안 김성준의 삶은 또 다른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직접 그를 찾아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과 어렴풋이 짐작했던 일들로 미루어 보아 그는 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가 되었거나 동네 식당에서 주방보조나 서빙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함이나 헛된 야망을 좇지 않았을 겁니다.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고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큰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한 작은 공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원에는 중년의 한 남자가 허리를 굽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했고 그의 어깨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김성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제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묻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마주한 듯한 고요한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성주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저의 빛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그에게는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짐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폭력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저의 방식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를 짐이라 불렀던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선량함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제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에게는 넓고 푸른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날 세상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고요하고 깊은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박지혜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 소중히 읽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함께 감동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가족의 민낯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이야기가 될지도요.